무대에 조명을 설계하던 남자. 어느 날 그 빛이 자신을 향했다. 무너진 철골 아래에서 드러난 진실, 그리고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윤리와 사랑, 진실과 구원의 이야기. 빛을 설계하는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조명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을 도윤은 항상 먼저 본다. 무대 위에 백열광이 쏟아질 때 그의 눈은 이미 구조물의 떨림을 읽고 있었다. 오랫동안 밤의 공연장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된다. 조명 설계와 오퍼레이션, 무대 위 타인의 서사를 비추는 일이 유일한 언어였다. 도시의 남쪽, 대형 공연장 천장. 도윤은 사다리 위에서 체결 상태를 재확인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닥에서 신호를 보냈다. 상태의 양호. 그들은 이미 초과 근무 이틀째였다. 도윤은 손을 내렸다. 먼저 가. 내가 마무리할 테니. 그들이 짐을 챙기는 사이 그는 또 다른 체결 지점으로 옮겼다. 계약서상 규격과 현장의 장비가 자주 어긋났다. 공연 주최 측은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안전점검 서류만 맞으면 된다. 안전점검 서류. 도윤은 수년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을 참아왔다. 홀로 남겨진 천장에서 그는 마지막 체결의 토크를 점검했다. 수치는 정상 범위. 하지만 정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현장은 가르쳐 주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내 이서정의 이름.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문자였다. 오늘 저녁 데모데이 기자들 온다. 꼭 와. 도윤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화면을 다시 들었다. 문자의 마침표. 서정에게서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대학 영화 동아리에서 만났을 때는 문장들이 물음표로 끝났다. 우리 영화 함께 만들어 볼래? 계속 만나도 될까? 결혼해도 되겠지.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메시지는 모두 마침표로 종결되었다. KPI, 납기일, B라운드 투자 유치, 그리고 이제는 데모데이. 도윤은 공연장을 나섰다. 밖의 공기는 찬 게 아니라 그냥 차갑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종류였다. AI 영상 편집 스타트업 클립프레임의 데모데이는 강남의 어느 오픈 스페이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곳의 조명은 누가 설계했을까? 도윤은 차를 밟으면서 생각했다. 혹시 그곳도 장비가 낡아 있지는 않을까? 혹시 그곳도 점검 서류와 현장이 어긋나 있지는 않을까? 데모데이에 도착했지만 그는 남편이지만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서정이 문을 열며 가장 먼저 본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휴대폰이었다. 늦으면 안 돼. 임원 소개받고 나서 피칭까지 1시간이야. 도윤은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그 대답 역시 마침표로 끝났다. 밤 9시. 데모데이의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리허설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음향 시스템과 조명 구성을 통합 테스트하는 날. 도윤은 무대 좌측 상층부에서 신호를 받으며 조명 강도를 조절했다. 그 순간 트러스에서 울려 나온 소리가 있었다. 딱 마른 금소금. 그 뒤를 따라 비명이 섞인 울음이 울려 퍼졌다. 도윤의 머리는 즉시 비었다. 생각이 아니라 본능이 움직였다. 그는 사다리를 재빨리 내려오며 소리의 출처를 찾았다. 무대 우측 스피커 어레이를 고정하는 트러스의 한 지점에서 볼트 몇 개가 느슨해져 있었다. 도윤은 토크렌치를 집어들고 수치를 재기 시작했다. 설계상 규격은 250mm, 현장에선 180mm.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느슨한 볼트들 아래로 진동이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접한 지점들이 차례차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려와, 지금. 도윤이 외쳤다. 무대 위의 스태프들이 허둥대며 무대를 빠져나갔다.
그 순간 스피커 한 대가 떨어졌다. 무게 200kg의 검은 박스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내려왔다. 관객석은 아직 비어 있었다. 리허설이니까. 하지만 도윤의 눈은 비어 있는 자리를 보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봤다. 그는 몸을 내팽개쳤다. 안전선을 당기는 동시에 몸을 밀어내며 스피커는 무대 바닥에 부딪혔다. 우레 같은 폭발음. 그리고 도윤은 땅에 쓰러졌다. 허리는 따끔거렸다. 손목은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깨졌지만 작동했다. 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응급실 간다. 전화 너머 배경음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었다. 서정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지금 발표 직전이야. 데모 영상만 문제 없으면 돼. 잠깐만 버텨. 버티다. 도윤은 그 단어를 되씹었다. 그가 지난 수년간 해온 일이 그것이었다. 버티기. 장비 교체를 요청해도 버티기. 초과 근무를 지적해도 버티기. 그리고 이제 허리와 손목의 통증 속에서도 버티기. 데모데이까지. 도윤은 통화를 끝냈다. 구급대가 들어왔다. 목 고정을 했다. 들것에 실린 채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공연장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카메라는 켤 수 있었다. 응급실로 가는 길. 그는 넘어진 공연장으로 동료를 보냈다. 사진을 찍어 그 구조물 전부. 사진이 도착했을 때 도윤의 눈은 즉시 불일치를 읽었다. 점검. 표기와 실물 사양이 다르다. 트러스의 규격은 계약서보다 한 단계 낮은 사양이었고 패스 스티커에는 다른 납품업체의 이름이 더 씌워져 있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안전 예산을 빼먹고 저가 장비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 허리 보호대와 손목 깁스를 하며 도윤은 생각했다.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시사회와 투자 설명회가 겹친 그 행사. 관객이 찼을 무대 위에서 이 트러스는 또 다른 음향 장비를 고정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느슨한 볼트는 그 상태 그대로 회전하며 내려올 것이었다. 누군가 위에, 또 다른 누군가 아래에.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다.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 3일 뒤. 깁스가 딱딱거리며 도윤은 서재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공연장과 체결한 계약서, 장비 대여사와의 협력 문서, 그리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낸 중고거래 기록. 손목은 아팠지만 눈은 선명했다. 그는 이미 수년을 이 일에 길들여져 있었다. 불일치를 읽기. 파손된 트러스의 규격은 계약서상 DIN. 규격 4402.5mm였다. 그런데 무대에 설치된 것은 35,352.0mm였다. 규격 하나가 떨어지면 하중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 패스 스티커. 원래는 이사 장비 대여사의 이름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표면에는 다른 업체, D사의 스티커가 더 씌워져 있었다. 도윤은 돋보기를 꺼냈다. 종이가 겹쳐 있는 것이 선명했다. 누군가 체계적이었다. 비용을 절감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이다. 안전 예산을 빼먹은 후 서류상으로는 정상 사양처럼 보이게. 그리고 책임은 뿌리기 쉽도록. 도윤은 휴대폰을 켜고 노동안전 커뮤니티 접속창을 열었다. 익명 계정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였다. 그는 제목을 입력했다. 대형 공연장 구조물 붕괴 사고 관련 안전 예산 전용 의혹. 손가락이 물리적으로 느렸다. 깁스 때문도 있지만 정신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진들을 올렸다. 트러스의 규격을 일치, 겹쳐진 패스 스티커, 계약서와 실물의 비교, 그리고 글을 썼다. 공연장 측이 저가 장비로 치환, 장비 대여사가 서류 조작, 스타트업 홍보팀이 안전 예산을 마케팅, 영상 제작비로 전용,
삼자가 얽힌 비용 전가 구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떨어진 스피커 아래에 있을 뻔했다. 게시물을 올린 건 밤 11시. 몇 시간 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이서정. 밤 2시였다. 너 뭐 한 거야?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공포가 있었다. 내가 본 사실을 올렸어. 사실, 도윤.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투자사들이 본다고. 실사가 예정돼 있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배경에서 들리는 것은 카페 음악이었다. 밤 2시인데 그녀는 아직 사무실에 있었다. 또는 아직 회사 근처 카페에 있었다. 도윤은 알고 있었다. 비라운드 투자 유치 전에 서정은 밤을 새운다. 사람이 죽을 뻔했어. 그게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 우리는 영상 편집 회사야. 공연장 안전까지 책임진 건 아니고 너희 홍보팀이 안전 예산을 마케팅비로 전용했어. 침묵, 그리고 울음. 서정이 울고 있었다. 우리 런웨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임직원 20명인데. 이 타이밍에 빅딜 틀어지면 직원들 어쩌라고. 대출금은 어쩌라고.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공포가 울분으로 변하는 소리. 그리고 그 울분이 타당해 보이는 순간 자신이 가장 약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비추는 건 무대가 아니라 안전이야. 그가 대답했을 때 전화 너머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깨지는 소리였다. 서정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우린 끝인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자체가 진짜 대답이 되는 종류의 침묵이 있다. 화면은 밤 2시 13분을 표시했다. 공연장의 천장에서 비추던 빛은 더 이상 무대 위의 행복한 서사를 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어두운 구조물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 있었다. 도윤은 커뮤니티 글을 다시 확인했다. 조회수는 이미 1000개를 넘었다. 두 사람의 균열은 그렇게 깊어졌다. 병원 병실의 문이 열렸다. 도윤은 처음엔 그 여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중년의 얼굴에는 먼 곳을 보는 눈이 있었다. 30년을 같은 것을 찾으며 산 사람의 눈. 안녕하세요. 정미라입니다. 여성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시간 되세요? 도윤이 끄덕이자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나이는 58세쯤 보였다. 도시재생 건축가, 빛도시재단 이사장. 명함에 적힌 것들이 도윤의 직업과는 정반대편에 있었다. 1995년 봄, 도심 축제 압사 사고를 기억하세요? 도윤은 그 해를 생각했다. 1995년, 그는 4살이었다.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었다. 수백 명이 모인 축제,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내려누르는 무게. 그 아래에서 저는 그날 아들을 잃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랫동안 울음을 다 쏟아낸 사람의 목소리. 30년을 찾아왔어요. 기록으로. 실종 당시 특징은 오른손 검지의 잘난 흔적. 그리고 드문 유전 표지였죠. 아이가 넘어진 자리에서 신발 한 켤레만 남겨져 있었어요. 미라가 손을 다시 내밀었다. 이번엔 봉투였다. 병원에서 찍은 당신의 엑스레이와 상처 기록. 그리고 우연히 채취된 유전자, 표본이 일치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30년 뒤에 도윤의 손이 떨렸다. 오른손 검지.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펼쳤다.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부터 있던 것이었다. 출처를 모르는 흉터. 누군가는 넘어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싸우다가 상처라고 했다.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미라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축제 포스터가 들어 있었다. 1995년 봄. 화려한 글씨로 도시의 빛 축제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은 작은 신발 한 켤레. 크기는 작았다. 정말 작았다. 그리고 생일 카드들. 매년 한 장씩. 1996년부터 2024년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미라가 카드들을 넘기며 말했다. 매년의 나이. 6살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10살이었다면, 20살이었다면. 미라는 30년을 그렇게 셌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의 생일을. 확정은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미라가 서류를 펼쳤다. 의료 기록, 도시 행정 자료, 그리고 통계. 1995년 4월. 그 축제에서 실종된 아이들의 목록. 목록엔 이름과 나이, 그리고 대부분은 시신 미수습 또는 신원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신은 보육원에서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당신을 데려갔던 거죠.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빠져나왔거나. 도윤은 말이 없었다. 기억이 없었다. 오직 낡은 신발과 30년의 생일 카드만이 있었다. 혹시 이름을 바꾸고 싶니? 미라가 물었다.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도윤은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무엇을 거부하는 건지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아니면 30년의 기록? 미라가 가면서 말했다. 혹시 너를 찾았는지도 몰라. 병실, 천장에 형광등이 떨렸다. 도윤은 손목에 깁스를 봤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흉터를 봤다. 1995년 봄, 어떤 축제의 빛 아래에서, 누군가의 아래에서, 누군가는 떨어진 신발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리고 30년 뒤, 떨어진 스피커 아래에서 다시 나타났다. 도윤은 봉투를 들었다. 카드들을 세었다. 정확히 29장. 내년이 30장째가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유전자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도착했다. 빛도시재단의 법무팀 이름으로. 봉투는 일반적인 의료 서류의 두께였지만 도윤의 손에 들렸을 땐 훨씬 무거웠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정은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일하는 느리기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99.9% 일치. 법의학적 증명으로는 확실한 수치. 도윤은 문서를 몇 번이나 읽었다. 그 수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기를, 또한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읽어야 할 기분이 들었다. 99.9%의 확실성 속에서 0.1%의 의심만 붙잡고 싶었다. 며칠 뒤 미라가 찾아왔다. 깁스를 푼 도윤과 마주 앉아 그녀는 말했다. 피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야. 내가 원하면 천천히. 도윤은 그 말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확정을 거부하는 쪽이 아니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 오래된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그를 소유하는 대신 독립된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방식. 그것이 더 무거웠다. 제 이름은요? 도윤이 물었다. 모르지. 그건 기록에도 없어. 1995년 축제에서 실종 신고가 된 4살 아이. 그게 전부야. 이름이 없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 그리고 30년의 무명. 도윤은 자신을 길러준 보육원 원장님을 생각했다. 그 여성은 어떻게 도윤의 이름을 지었을까? 도시와 윤리의 합성. 아무도 모른다. 혹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도윤이라고 했을지도. 당신은요? 도윤이 반대로 물었다. 정미라. 1995년 아이를 잃은 엄마. 그 이후론 아무도 날 그렇게 부르지 않아. 기자들은 유족, 심리상담사는 환자, 재단에선 이사장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난 여전히 이름이 미라고.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깊었다. 30년을 한 가지 일로 견딘 사람의 목소리. 날 따라올래? 미라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다. 장갑을 낀 것처럼 경계심 없이. 그들은 함께 옛 축제 장소로 갔다. 1995년 봄의 그곳은 이제 도시재생 구역이 되어 있었다. 미라의 프로젝트 지역이었다. 바닥에는 투명한 표식이 있었다. 안전선, 비상구, 조명이 가장 밝은 곳.
여기선 안전이 미학이 돼야 해. 미라가 말했다. 어둠이 없으면 사람들이 위험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문제는 설계야. 어디가 밝아야 하고 어디가 어두워야 하는지를 알면 사람들은 저절로 움직이지. 도윤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무대 위에서 한 모든 선택이 실은 사람들을 어디로 움직이게 하려던 설계였다는 걸 깨달았다. 조명은 비추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것이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설계의 전제야. 미라가 덧붙였다. 그 말은 도윤이 지난달 밤을 새며 깨달으려던 것이었다. 공연장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서류 더미 위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조명 가랜드. 그것들이 저녁빛을 받으며 흔들렸다. 30년 전 누군가의 아래에서 떨어진 신발 같은 조명들. 그리고 30년 뒤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다시 서 있다. 도윤은 미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제 이름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무슨 빚? 1995년에 미라는 웃었다. 30년 만에 웃는 얼굴. 도윤은 그 얼굴에서 자신의 것을 봤다. 같은 모양의 광대뼈, 같은 색의 눈동자. 하지만 가장 닮은 것은 그 표정이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견딘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 그건 내 빚이 아니야. 너희 모두의 빚이야. 그렇게 말하며 미라는 도윤의 어깨를 안았다. 처음으로 그의 몸이 누군가의 품 안에 들어갔다. 보육원 선생님 외에 처음으로. 밤이 내려앉았다. 광장의 표식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기자 문가람은 노동안전 커뮤니티의 글을 발견한 지 사흘 만에 도윤을 찾아왔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눈에 판단할 수 없는 외모. 옷도 중성적이었고 목소리도 그러했다. 가람은 성별 구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게 취재에 유리했다. 누군가는 가람을 경계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도윤님이세요? 네. 기자 문가람이라고 합니다. 조명 설계자였던 분이 올린 글을 봤습니다. 취재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도윤은 미라와 상해 후 가람을 만나기로 했다. 미라는 진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커피숍에 앉았고 도윤은 모든 것을 보여줬다. 계약서, 사진, 그리고 자신의 부상 기록. 가람은 질문보다 듣는데 더 집중했다. 그리고 메모했다. 공연장 운영사, 장비 대여사, 그리고 클립 프레임의 홍보팀이 얽혀 있다는 거네요. 네. 안전 예산을 마케팅, 영상 제작비로 전용했어요. 매일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가람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있을 겁니다라는 문장. 도윤은 증거를 갖지 않았지만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이미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3주 뒤 기사가 나갔다. 제목은 대형 공연장 구조물 붕괴, 안전 예산 전용 적발 세계 기업이 엮인 비용 축소 카르텔. 기사 속에는 메일 체인이 공개되었다. 클립프레임의 홍보팀장에서 운영사 담당자로 마케팅, 영상 제작을 위해 구조물 안전 점검, 예산 일부 조정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운영사에서 장비 대여사로 비용 최적화 요청, 규격 다운그레이드 가능한 장비 제시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 저가 사양 사용 가능. 서류상 규격 조정 처리하겠습니다. 체계적이었다. 그리고 문기해져 있었다. 도윤은 기사가 나간 그날 밤 서정의 전화를 받았다. 나, 당신, 법인카드, 임금이었어. 그게 자산이랑 부채 리포트에 안 나와. 감춰진 거지? 화면 너머 서정의 목소리는 부러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응. 우리 CFO도 몰랐어? 그럼 누가? 홍보팀장과 대표이사가 알았을 거야. 침묵, 그리고 울음.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어. 당신 때문에. 도윤의 호흡이 멈췄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회사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의 전환이었다. 서정이 계속했다. 나는 내 회사가 죽는 걸 봤어. 하지만 기자에게 말했어. 이 회사가 죽지 않으려면 진실부터 죽여야 했어야 한다고. 당신이 옳았어. 기사 게재와 동시에 투자사들은 실사를 예고했다. 공연장 운영사는 책임자 교체를 발표했고 장비 대여사는 무상 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클리프레임은 자율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CFO와 홍보팀장은 사직했다. 회사는 죽지 않았지만 무엇인가는 죽었다. 무엇을 모르던 순진함. 그리고 도윤은 서정을 불렀다. 만날까? 그들은 공연장의 무대 위에서 만났다. 빈 무대, 조명은 꺼져 있었고 구조물은 교체되고 있었다. 도윤은 무대 중앙에 섰고 서정은 관객석의 첫 번째 줄에 앉았다. 우린 서로의 빛을 가리고 있었어. 도윤이 말했다. 그래. 서정이 대답했다. 짧은 대답. 하지만 마침표가 아니었다. 줄임표였다. 계속할 말이 있지만 이제 그 말을 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줄임표. 이혼하자. 도윤이 말했다. 배신 때문은 아니고 다른 방향이거든. 서정은 울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울 것이 없는 사람의 웃음. 너 정말 조명 설계자네. 밝기로 사람을 인도하는. 이제 내 길도 보여줬고. 그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도윤에게 다가와 가볍게 그의 어깨를 밀었다. 친구처럼, 아내처럼이 아니라 응원할게. 당신의 빛. 그렇게 서정은 무대 밖으로 나갔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무대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비추던 그 빛을 직접 받는 느낌을 받았다. 까맣던 공연장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양쪽에는 도시재생 건축가, 사회학자, 안전 전문가,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늘지도 프로젝트에 합류할래? 도윤이 물음표로 반응하자 미라가 설명했다. 위험한 공연장, 광장, 임시시설을 시민 데이터로 매핑하는 일이야. 표준 조명 구조, 가이드를 만드는 거고. 너의 관점이 필요해. 도윤은 그 테이블을 둘러봤다. 자신이 지난해 비추던 이야기에만 끼어 있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이야기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합류하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낡은 공연장 3곳의 구조물 전수조사였다. 도윤은 각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손을 먼저 잡았다. 계약서를 읽고 규격을 확인하고 체결 상태를 점검하는 대신 그들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먼저 물었다. 초과 근무는 몇 시간? 점심은 제대로 챙겨? 손가락 부상은 없어? 건설 현장에서 나온 음식 안내차는 이제 공연장 무대 위에 섰다. 야간, 식사 지원, 긴급 의료 상담 핫라인. 도윤이 제안했고 미라와 재단이 자금을 댔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누군가 이들을 보고 있다는 신호. 그것만으로도 다르다. 문가람은 취재를 넘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안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사는 폭로이지만 정책은 설득이어야 한다. 가람은 기자의 집요함으로 매장 안내문을 다시 쓰고 안전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동그란 얼굴, 중성적 목소리로. 그리고 도윤과 천천히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밤 11시 공연장에서 마무리한 도윤을 가람이 기다리곤 했다. 오늘 수고했어요. 자료 정렬이 끝났어요. 내일 보고서에 들어가요. 그들은 차를 마셨다. 혹은 밥을 먹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만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누군가는 당신을 봤다는 신호. 그것이 그들을 연결했다. 영웅 서사 같은 거 원합니까? 어느 날 가람이 물었다. 아니요.
합주가 좋아요. 도윤이 대답했다. 혼자 무대 위에 서서 비춤을 봤던 것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맞추는 느낌. 그들은 영웅서사 대신 합주를 택했다. 재단은 낡은 체결 장비 무상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6개월 프로젝트. 도시 전역의 공연장, 광장, 임시시설에 설치된 구식 장비를 새 것으로 바꾸는 일. 도윤은 현장에 섰다. 젊은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여기 좌측 토크 50음 더 줄여. 진동이 남아있어. 네. 조명 형님. 그들은 도윤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상사가 아니라 밤. 광장의 한 구석. 낡은 구조물이 철거되고 새 것이 세워졌다. 조명, 테스트를 시작했다. 도윤은 스위치를 켰다. 새로운 구조, 새로운 조명. 바닥의 표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비상구는 가장 화냈다. 관객석이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미라, 가람,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보육원 원장님도. 도윤이 초대했다. 이제 기분은? 가람이 물었다. 도윤은 웃었다. 예전엔 내가 비추던 이야기에 끼지 못했어요.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손가락으로만 조종되고 나는 어둠 속에 있었죠. 이젠 이야기가 함께 빛나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무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모두가 밝게.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버티지 않았다. 부상에서 회복되며 깨달은 것들이 있었다. 30년의 실종, 4개월의 투쟁,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설계. 미라가 도윤의 어깨를 안았다.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었어. 도윤이 대답했다. 저도 아들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광장에 서 있었다. 안전을 전시가 아니라 일상으로 만드는 공간. 도윤의 복수이자 구원. 그리고 이 도시는 조금씩 더 환해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가락으로만 조종되는 밤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밤으로. 시의회 공청회장은 만석이었다. 공연장 안전 기준 강화 관련 청문회. 도윤은 증인석에 앉았다. 깁스는 벗었지만 왼쪽 손목에는 여전히 보조기가 있었다. 그 보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신뢰했다. 신체는 거짓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의원이 물었다. 당일 구조물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윤은 리모컨을 들었다. 무대의 슬라이드가 켜졌다. 공연장 천장의 사진, 그리고 체결 부위의 클로즈업, 토크 수치, 규격 표기, 그리고 실제 장비의 비교. 감정 과잉은 없었다. 보복의 언어도 없었다. 그는 무대에서 배운 기술 언어로 공론장을 채웠다. 계약서상 DIN 규격 4402.5mm였으나 현장에는 35,352.0mm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하중 지택 능력이 약 31% 저하되는 사양입니다. 토크 수치는 설계가 250mm에 대해 실제로는 180mm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치들을 읊었다. 마치 무대 조명의 루멘값을 설명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수치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줬다. 리허설 중 진동이 시작되었을 때 인접 체결부의 토크는 165음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전 마진은 0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메모를 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터졌다. 그리고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본 공연이 진행되었다면 200kg의 음향 장비가 수백 명의 관객 위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침묵. 그 침묵 속에는 가능했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은 것은 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결정이었다. 청문회가 끝났을 때 방청석에서 서정이 일어섰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왔다. 공식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성장을 갈망했지. 그것 때문에 안전을 가볍게 한 건 변명이 안 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 인사처럼. 아니,
시작의 인사처럼. 미안해. 네. 받겠습니다. 둘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각자의 길로 떠났다. 서정은 클리프레임을 계속 이끌어가기로 했고 도윤은 미라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름을 바꾸고 싶니? 미라가 물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만났을 때 했던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답은 달랐다. 이 이름으로 빚을 갚고 싶어요. 빛을 설계하는 일로. 밤이 내려앉았다. 새로 개장한 광장에 조명이 켜졌다. 빛도시 재단의 그늘지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바닥의 표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초록색은 안전구역, 노란색은 주의구역, 그리고 가장 환한 곳에는 비상구 표지가 있었다. 누구든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문가람이 도윤 옆에 섰다. 기자는 여전히 일했다.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안전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과 천천히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 기분은? 가람이 물었다. 도윤은 웃었다. 지난 몇 달처럼 부서지는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다시 조립되는 웃음이었다. 예전엔 내가 비추던 이야기에 끼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서사 위에만 빛을 흐뭇이 쏟아주는 일. 이젠 이야기가 함께 빛나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버티지 않았다. 1995년의 축제에서 떨어진 신발로부터, 공연장의 천장에서 무대만 비추던 조명으로부터, 그리고 아내의 성장 뒤에 가려진 자신의 목소리로부터 광장의 조명은 계속 켜져 있었다. 안전을 전시가 아니라 일상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도윤의 복수이자 구원이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조금씩 더 환해졌다. 미라는 도윤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처음 만날 때의 거리는 없었다. 하지만 성급한 친밀감도 없었다. 단지 34년 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을 뿐. 무대 위의 빛은 더 이상 혼자 내려앉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모두를 비추고 모두를 지키는 빛이 되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늦게라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 결정이 내 삶과 동네의 안전을 밝혀줍니다. 오늘 나의 일터가정 동네에서 확인하고 바로잡을 작은 위험 하나를 고쳐보세요.